네, 다음으로는 이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오차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정확하게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근사화되고 간략화된 해를 구하기 때문에 이 오차라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해석 분야에서는 이 오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이 오차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오차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오차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모델링 오차라고 하는 이제 모델링 에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 이 근사를 하게 되는데 이 근사를 할 때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근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근사를 할 때 이 적절하지 못한 가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로 인해서 방정식이 적절하지 못한 이제 올바르지 못한 방정식이 이제 선택이 됐을 시에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 모델링 오차로 인해서 실제 물리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 한 가지 예로서 옛날에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방정식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가정을 하는 중에 몇 가지 이제 적절하지 못하게 이제 가정을 해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지구의 나이가 2천만 년에서 4천만 년 정도 되는 걸로 지구의 나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가 지금은 45억 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45억 년이라고 하는 이 값이 2천만 년이랑 4천만 년이라고 하는 값이랑 굉장히 이제 틀린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가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이런 모델링 에러가 이렇게 해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라운드 오프 에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라운드 오프 에러는 이제 말하자면 반올림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0.698043990이라고 하는 9자리의 유효 숫자를 갖고 있는 이 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컴퓨터가 이제 숫자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유효 숫자를 6자리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9자리 숫자 중에서 이 뒤에 있는 이 990이라는 세 개의 숫자는 컴퓨터가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3990을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4라는 숫자로 그러니까 0.69804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이런 값으로 반올림된 값을 이제 가지게 되고 이 컴퓨터가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유효 숫자로 인해서 반올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이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배우게 될 거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싱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싱글 프리시전은 6개에서 7개 정도의 유효 숫자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고 이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14자리에서 15자리 정도의 유효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싱글 프리시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 이 6, 7개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숫자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본다면 그 넘어가는 만큼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오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계산이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계속 중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고 이게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이 값이 어떤 경우에는 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러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도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에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절삭 오차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무한급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석할 시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이제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를 보게 되면요. 이 2의 x승을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이 함수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2의 1승, 그러니까 이 자연상수 이 2라는 값을 이 2라는 값도 무리수인데요. 이 무리수 값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만약에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테일러 급수를 전개해서 이 x에다가 마찬가지로 1을 넣게 되면 이러한 형식의 급수 전개가 되는데요. 이 무한이 되어 있는 항들을 다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2라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무한이 돼 있는 이 항들을 다 더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몇 개만큼의 항을 더할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n을 20이라고 정해서 이 n이 20일 때까지의 항만 우리가 더하겠다라고 해서 구한 값은 당연히 이 2랑 이제 정확한 2를 나타내지는 못할 거고 어느 정도 근사된 2의 값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뒤에 n이 21부터 있는 요 항들은 당연히 이 원래 있던 무한급수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잘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에러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만큼 이 오차를 우리가 트렁케이션 에러, 절삭 오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얼마만 이제 당연히 이 급수에서 항을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정확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많은 항을 더하면 더할수록 계산이 그만큼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정확도는 그만큼 더 정확해지지만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 이제 그 계산 시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이 정확도를 이제 우선적으로 찾게 되면 계산 효율성은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오차 내에서 우리가 이런 값을 이제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수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와 그 함수의 도함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나오게 되는 방정식이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제적인 뭐 공학이나 과학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이제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되고요. 이 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 요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물리적인 현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물리적인 현상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표현을 하는 게 결국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아래 그림에서 보라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요 단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표현을 해냈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아래 나와 있는 요 파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이때 구해진 해는 순수하게 이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식에서의 해이기 때문에 이 해가 수학적인 이 해가 그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물리적인 현상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구해진 해가 어떠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걸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늘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먼저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것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풀어서 나온 해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이러한 단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그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a라고 되어 있는 이 가속도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속도 u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도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변위 y를 시간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이런 이계 도함수로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는 ma로 나와 있는 요 식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런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미분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로 나타내져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 미분 방정식에는 이제 초기 조건과 그리고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지점에서의 이제 함수값 그리고 그 함수의 도함수 값을 이제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이제 초기값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 조건 같은 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이제 공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지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처음에 조건으로 주는 게 처음에 던질 때의 이 공의 속도가 주어지죠. 그리고 뭐 각도도 주어지지만 초기 속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초기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 공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 조건을 이제 계속 계산해 나가는 게 결국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것이고,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예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값 문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중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계 조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값이 초기 조건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그 함수값과 도함수값을 주는 것이라면은 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떤 계산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영역에서 이 영역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이 경계 부분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주게 되는데요. 이 조건을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경계 조건을 갖는 문제를 이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그러니까 경계값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 조건은 이제 초기 조건과는 조금 다르게, 초기 조건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나 도함수값만을 주었다면은 이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분된 함수 형태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매번 이제 값이 변하는 그런 값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어서 그냥 일반 함수 값과 그리고 이제 뭐 도함수 값 이런 것들도 다 합쳐진 여러 형태의 조건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계 조건입니다.